블라디미르 푸틴은 수년간 하나의 전략적 지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분열시키고 지배하라. 그는 유럽과 구축한 전략적 다리를 이용해 대륙을 분열시키고 정부를 굴복시키며 자신에게 충성하는 위성 국가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현재 이 방정식은 역전되었다. 유럽연합의 완벽한 아드리아하의 함정이 몇 달 동안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2026년 2월 16일에 브뤼셀은 크로아티아를 통해 마지막 도미노 조각을 당겨 모스크바가 스스로 쌓아온 마지막 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 가는 경로가 갑자기 닫혔다. 물론 유럽의 푸틴의 치명적인 계획에 대한 대응은 이 다리를 전략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훨씬 더 기발하고 조용하며 보이지 않게 러시아를 대륙에서 물리적으로 지우는 것이었다. 이 작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 북쪽의 발트해를 살펴봐야 한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 나라들은 러시아와의 모든 육로 연결을 단순히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지인 칼리닝그라드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니라 나토 해역에 둘러싸인 감옥입니다. 기차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트럭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발트해로의 생명선은 전략적 고립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내부의 눈과 귀가 끊임없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에 바르샤바 행정부는 발트해 연안에 있는 러시아의 마지막 정보 거점인 그단스크 총영사관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 10월 22일 폴란드가 포즈난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며 하이브리드 전쟁을 끝내라고 말했을 때 시작된 게임의 마지막 행위였다. 푸틴은 여전히 마지막 전략적 지점인 에너지 브릿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브릿지들도 닫혔다. 폴란드는 그단스크 항구에 건설된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과 노르웨이 가스를 통해 북쪽에서 러시아 가스를 묻어버렸습니다. 크렘린은 수년간 우리 없이는 얼어붙을 것이다 라고 위협해왔지만 유럽은 2025년 겨울부터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와 노르웨이 가스로 자체 에너지 방패를 완성했습니다. 북쪽은 얼어붙었습니다. 동쪽 국경은 성벽으로 변했습니다. 푸틴에게 유럽에 침투할 수 있는 유일한 빈문은 남쪽뿐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계획은 서류상 완벽해 보였다. 북쪽에서 밀려나면 아드리아하의 경로를 통해 남쪽에서 들어올 예정이었다. 결국 오르반과 피초가 그 경로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은 아드리아하의 경로가 여전히 열려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모스크바는 이 경로를 이용해 부다페스트를 브뤼셀에 대항하도록 선동했다. 그러나 2025년 내내 조용히 진행된 인프라 작업을 통해 브뤼셀은 그 경로를 러시아에게 구원의 밧줄이 아닌 죽음의 덫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만 있었다면 푸틴이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르지만 푸틴이 계산하지 못한 또 다른 재앙이 있었다.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러시아가 다른 탈출 경로를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서방의 끈질긴 추격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액화 천연가스 및 석유 수송 금지가 2026년 겨울에 완전히 발효되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보험 없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들은 그리스 섬과 덴마크 해협에서 하나씩 사냥당했습니다. 해상 경로가 차단되면서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품으로 밀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뤼셀의 전략은 간단했다. 바다를 막고 육지로 아드리아하에 파이프라인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파이프라인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가라앉을 것이었다. 러시아는 스스로 함정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러시아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문이 그들 얼굴 앞에서 쾅 닫혔다. 하지만 그것을 닫은 것은 크로아티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연합의 집단적인 의식이었다. 푸틴이 수년간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그 선에서 브뤼셀은 이미 기술적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자그레브 행정부는 단순히 유럽연합의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기술 데이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6일에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크렘린의 유럽 내 마지막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사건의 흐름을 보면 상황은 일상적인 지역 에너지 협상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은
지상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갈등의 역학 속에서 입은 손상으로 인해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불안정에 대응하여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증가하는 에너지 격차를 메우기 위한 대체 경로를 찾기 위해 크로아티아의 외교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용적인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북부 경로가 위험해지면 러시아산 석유를 아드리아해로 가져와 크로아티아의 야나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정유소로 운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프라 필요성을 구실로 크렘린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교적 근시안으로 인해 근본적인 현실을 놓쳤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상대는 단지 자그레브 행정부가 아니라 체스판을 재배치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도적 사고였습니다. 브뤼셀은 수년간 빅토르 오르반의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헝가리는 우리는 지리적으로 갇힌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러시아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제시된 주장에 따르면 헝가리는 석유의 86%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고 슬로바키아는 100%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통계는 제재를 완화하고 공동결정을 거부하는 완벽한 구실로 수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외교적 비난이 아닌 공학적 데이터를 통해 이 정치적 협박을 반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 대전략의 현장 실행자로, 즉 브뤼셀의 검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자그레브 행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엔지니어들과 함께 야나프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테스트하고 이 시스템이 현대화된 대규모 관문임을 확인했습니다. 전환점은 2026년 2월 16일 크로아티아 경제부 장관 안테 프라세나테 슈슈냐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놀라운 성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성명의 문구는 브뤼셀의 복도에서 신중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장관은 아드리아틱 파이프라인이 운영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더 이상 어떤 유럽연합 국가도 러시아 석유에 의존할 기술적 이유가 없다고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야나프 파이프라인은 현재 비러시아 출처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정유소로 연간 1,4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양은 헝가리의 MOL 정유소와 슬로바키아의 슬로브나프트 시설을 문제없이 최대 용량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극복해야 할 기술적 문제는 없었고 수익 마진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장관의 조치는 즉시 유명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폐쇄되면 러시아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여기서 브뤼셀의 완벽한 물류 함정이 작동합니다. 여기서 크렘린과 부다페스트는 진정으로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도로와 철도 경로가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먼저 도로 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가 필요로 하는 하루 15만에서 20만 배럴의 대량 유량을 제공하려면 수천 대의 탱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운영의 물류 비용은 파이프라인의 5배에서 10배에 달할 것입니다. 환경 배출 규제, 엄격한 세관 통제 및 국경 통과 시의 관료적 병목 현상을 고려할 때 트럭 운송으로 이러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옵션인 철도 물류도 심각한 막다른 길입니다. 러시아에서 발트해 항구로 기차로 물품을 운송한 후 아드리아해로 해상 운송하고 다시 기차로 옮기는 옵션은 이미 유럽연합 제재와 항구 제한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넓은 철도 궤도와 유럽 표준 궤도 간의 차이로 인해 국경 터미널에서 제품 전환이 몇 주간 지연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체인은 러시아 석유의 가격 이점을 무효화하는 비싼 소모입니다. 전체 물류 상황은 매우 명확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차단되면 철도와 도로는 대안이 아니라 크렘린에게 비싸고 부적절한 물류 병목 현상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리적 위치를 무기로 사용하여 러시아를 아드리아 해안에 가두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진정한 목표는 물리적 흐름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전쟁 임대 메커니즘의 핵심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뤼셀의 국가적 사고와 크로아티아의 칼에 의해 강요된 이 혼란은 단순한 공급 중단을 넘어섭니다. 아드리아 해안에서 퍼지는 이 충격파는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의 거시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지정학적 쓰나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제 권한을 전략적 무기로 전환하여 크렘린의 전쟁 기계에 비대칭적인 파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관점에서 그 파괴적인 성격은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유럽 중심부의 이 시장에 거머리처럼 매달렸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수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운송 비용으로 매우 수익성 있는 수익 모델이었으며 그림자 함대 위험이나 높은 보험 정책을 처리하지 않고도 전쟁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제 이 문은 유럽의 단호한 입장에 의해 닫혔습니다. 경제 모델에 따르면 파이프라인의 비작동은 러시아의 연간 5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의 직접적인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이 현금 흐름의 증발은 러시아 예산의 블랙홀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이 석유를 아시아로 재배치하더라도 EU 보험과 해협 통과 제재로 인해 기동성이 제한된 유령 유조선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물류적 필요성은 운송 비용을 급등시키고 배럴당 순이익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장의 손실은 유럽은 우리 없이는 얼어붙을 것이다 라는 크렘린의 선전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이 충격파는 헝가리 영제와 빅토르 오르반의 정치적 미래에도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르반의 국내 정치 권력은 할인된 러시아산 석유로 MOL 그룹이 얻은 막대한 이익과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저렴한 에너지 보호막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은 정유소를 가동할 석유를 제공하겠지만 시장 가격에 구매한 투명한 석유를 운송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부다페스트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시장 가격에 비싼 석유를 구매해야 하는 헝가리는 연료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상승, 산업 비용 급증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행정부는 용량 부족이 아니라 깨끗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에 대해 무모하게 거부권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렴한 보조금을 잃은 헝가리 산업은 경쟁력 시험에 직면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에게도 같은 그림이 적용됩니다. 슬로바키아의 유일한 정유소인 슬로브나프트가 원자재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브뤼셀은 단기 공급 위험이 없다고 말하며 상황을 능숙하게 관리했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시장에는 1,400만 톤의 용량이 있습니다. 정유소는 멈추지 않겠지만 모스크바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공급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방향이 바뀌었음을 강조하여 잠재적인 피해자 서사를 처음부터 차단했습니다. 그들을 어둠 속에 남겨두기보다는 불공정한 이윤 마진을 제거하여 경제적으로 징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대륙 전반에 걸친 반영은 EU의 제도적 권위의 재확립입니다. 수년간 거부권 위기로 마비되었던 연합은 복잡한 투표 절차가 아닌 인프라 규칙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통해 얼마나 결정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입장은 공동의 안보 이익이 개별 상업적 야망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발칸반도에서 균형 정책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충격적인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야나프의 붕괴는 단순한 통과 거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정학적 포위 교리가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푸틴의 유럽을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게 하려는 비전은 아드리아해에서 무너졌습니다. 브뤼셀은 수동적인 경제 블록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물류 관문을 무기화하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발전했습니다. 정치적 협박을 관료적 논쟁이 아닌 공학적 냉정함으로 무너뜨리며 당신의 용량은 1,400만 톤입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규모 체스 게임의 포위 전술은 대륙의 3가지 다른 전선을 봉쇄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의 가동으로 러시아 가스의 필요성이 제거되었고 동쪽 국경은 전자전과 물리적 장벽으로 요새화되었습니다. 해상 경로에서는 제재 패키지가 그림자 함대의 통과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이 전략적 체크메이트의 여파는 전장에서의 탄약 손실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은 크렘린의 금고를 채우던 수익성 높은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뿌리 뽑혔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수익 손실은 엘리트 경영진과 과도 정치 사이의 권력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단층선입니다. 서방에 에너지를 판매하여 부를 쌓은 이 계층은 물류 제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이 심각하게 시험될 것입니다.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루블 인쇄를 가속화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북미 전선 시나리오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수익 감소는 정권을 위험한 금융 조치로 몰아넣을 것이며 이익 감소는 권력 중심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크렘린 복도에서 조용한 반란의 가능성을 촉발할 것입니다. 푸틴이 엘리트들에게 약속한 경제적 안정의 환상은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용은 국내 권위를 지탱하는 경제적 경로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조르기는 전선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행정 건물에서도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측면에서는 이 상황이 내부의 트로이 목마를 약화시키는 전술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브뤼셀은 부다페스트의 외교적 거부권과의 무익한 논쟁에 참여하기보다는 헝가리 경제가 의존하는 산소 텐트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렴한 에너지를 잃은 헝가리는 경제적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기 위해 EU의 동결된 구조기금과 투명성 요구 사항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정학적 경제 압박은 연합이 내부 균열을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교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크렘린의 아시아 시장으로의 전환 전략은 이러한 절박함을 반영합니다. 푸틴이 유럽에서 잃은 물량을 중국과 인도에 팔려고 하지만 이들 국가는 물류 병목 현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뉴델리는 구매력을 이용해 채굴 및 운송 비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큰 할인을 받아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시작한 게임에서 멈춰섰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멈추고 아시아 거대 국가들의 자비에 따라 그들이 정하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원자재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혈관에 스며든 수십 년간의 어두운 에너지 의존은 브뤼셀의 공학적 사고와 크로아티아의 칼에 의해 끊어졌습니다. 헝가리의 100% 의존이라는 변명은 1,400만 톤의 대체 용량 앞에서 무너졌다. 수천 대의 유조선이 만들어낸 물류의 막다른 길과 엄청난 비용의 장벽은 러시아를 아드리아 해안에서 무력하게 만들었다. 에너지를 통해 대륙 전체를 협박할 수 있다는 푸틴의 망상은 닫힌 밸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다가오는 가격 인상은 유럽에서 크렘린의 외교적 파산의 발자국입니다. 이 완벽한 지정학적 함정으로 유럽연합은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자원을 차단할 힘이 있다. 푸틴에게 그가 한때 지배했던 유럽의 에너지 제국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